안녕하세요.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노스웨스턴대 에릭 앤더슨 연구실에서 박사호 연구를 하고 있는 이대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브릭 웨비나를 통해 저는 지난 9월에 발표된 예쁜 꼬마 선충의 페로몬 의사소통의 진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의 자연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시작으로 당을 기반으로 하는 꼬마 선충의 페로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연구하기 위해 제가 디벨롭한 하이스루풋 에세이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가 꼬마 선충의 달콤한 대화가 야생에서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해 나가는 과정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 연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배경 지식이라 할 수 있는 예쁜 꼬마 선충의 진짜 삶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 대장균을 뿌린 한천 배지 위에 예쁜 꼬마 선충을 배양하는 모습입니다. 꼬마 선충은 실험실에서 사육하기가 쉽고 세대가 짧으며 빠르게 번식하여 많은 자손을 낳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세포 사멸, RNA 간섭, 신경 발생 등의 유전적 기반을 밝혀내는데 큰 기여를 한 유전학의 주요 모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쁜 꼬마 선충을 대상으로 진행된 현재까지의 연구 대부분은 통제된 연구실 조건에서 수행되었으며 생물학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종 중 하나인 이 종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난 십수년간 몇몇 선구적인 생태 연구를 통해 야생에서의 꼬마 선충의 삶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은 야생 꼬마 선충이 채집된 서식처의 모습들입니다. 야생 꼬마 선충은 주로 박테리아 먹이가 풍부한 썩은 과일이나 식물 줄기 등에서 채집되었으며 흔히 달팽이나 쥐며느리와 같은 다른 동물과 함께 발견되기도 합니다. 갓 썩기 시작한 과일처럼 먹이가 풍족하고 다른 개체와의 경쟁이 심하지 않은 우호적인 서식처에서 예쁜 꼬마 선충은 알에서부터 4단계의 유충 시기를 거쳐 성체까지 단 며칠이면 성장할 수 있고 자웅동체인 성체는 혼자서 수백 마리의 자손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체군이 익스포넨셜한 성장이 진행되긴 시기를 붐 시기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서식처의 먹이가 바닥나고 개체군의 크기가 급격히 성장해 경쟁도 심해지게 되면 개체군은 버스트 시기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 버스트 시기에 태어난 유충들은 성체로 성장하는 대신에 대체적인 발생 단계, 다워라고 불리는 단계에 진입하게 됩니다. 다워는 각종 스트레스에 강한 저항성을 지니고 먹이가 없이도 수개월을 생존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워 발생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꼬마 선충의 발생 가소성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한 핵심적인 적응 형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워 발생은 현재의 생식적 성공을 포기한 대신 미래의 생식적 성공을 도모하는 일종의 트레이드-오프 형질이기도 합니다. 한편 다워는 다른 서식처로 이동하는 데 특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꼬마 선충은 다워 시기에만 영상에서 보이는 특이한 행동을 나타내는데 몸을 세워서 이렇게 흔드는 행동을 닉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닉테이션 행동은 다른 동물들의 올라탈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조그만 딱정벌레 위에 올라탄 다우어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처럼 쥐며느리나 딱정벌레 같은 다른 동물에 올라탄 다우어는 자신이 기어가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새로운 서식처로 히치하이킹을 통해 이동할 수 있으며 먹이가 풍부한 새로운 서식처에 도착한 다우어는 다시 성장과 발생을 재개하게 되고 그 자손들은 폭발적인 성장을 재개하며 다시 붐 앤 버스트 생활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슬라이드는
현재까지 채집된 야생꼬마선충의 위치를 담은 지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다우어 발생은 대부분 영국 브리스톨의 버섯퇴비 속에서 발견된 단 하나의 표준 스트레인인 N2 스트레인에서 연구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서식처에서 채집된 야생꼬마선충들이 다우어 발생이라는 형질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 곳곳에서 채집된 유전적으로 상이한 다양한 야생꼬마선충 스트레인들이 다우어 적응 형질에도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풀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다우어 발생 형질에 자연적인 변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 다우어 형질에 자연적인 변이가 존재한다면 그 유전적, 분자적 기작은 무엇인지 풀고자 하였으며, 세 번째로 진화가 어떻게 이러한 자연 변이에 작용해 왔는가를 밝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번 웨비나에서 소개하게 된 논문의 연구 결과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개체 밀도는 다우어 발생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에서 갓 태어난 첫 번째 유축 단계에서 꼬마선충은 개체 밀도를 페로몬을 통해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개체가 많을수록 그 개체에서 분비된 페로몬의 농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페로몬의 농도를 경쟁에 대한 시그널로 탐지하는 것이죠. 고농도의 페로몬에 노출되게 되면 주변에 충분한 먹이가 있더라도 다우어 발생을 선택하는 개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쁜 꼬마선충이 분비하는 페로몬의 화학적 구조는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쯤 연세대 백윤기 교수님의 연구실의 연구로 규명이 되었습니다. 에스카로사이드라고 불리는 페로몬 분자는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무수히 많은 단어를 만들어내는 한글처럼 모듈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심에는 당의 한 종류인 에스카릴로즈가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다양한 길이의 페리 엑셀 사이체인이 결합한 기본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엽산이나 아미노산 등이 결합하여 더 복잡한 구조를 지닌 페로몬 분자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스케로사이드를 구성하는 여러 모듈들의 변주를 통해 꼬마선충은 다양한 화학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에스케로사이드 중에서도 다우어 발생을 조절하는 여러 페로몬 분자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 중에서도 강력한 다우어 발생 유도 효과가 있는 에스크로스5라는 페로몬 분자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표준 스트레인에 대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페로몬 신호가 다우어 발생을 유도하는 분자적 기작의 상당 부분이 규명되었습니다. 페로몬이 꼬마순충 페로몬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cGMP, 인슐린, TGF-베타, 스테로이드 호르몬 시그널링 패스와 같이 잘 보존된 시그널링 패스웨이들을 통해 신호가 전달 증폭되고 다우어 발생을 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전적 조절 체계에 자연적인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페로몬 반응과 다우어 발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그러한 자연 변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야생 꼬마선충 스트레인들의 페로몬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분석 기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페로몬에 의한 다우어 발생을 분석하기 위해 다우어는 밥을 먹지 않는다는 특징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우어가 아닌 꼬마선충에게 이콜라이와 비슷한 크기의 마이크로 형광 비드를 처리해주면 섭식 행동을 통해 장의 형광 비드가 축적되게 됩니다. 반면 다우어의 경우에는 섭식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의 형광 비드가 축적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형광 비드를 미세 유체역학 기반의 바이오솔트 플랫폼과 결합하여 하이스루풋 다우어 에세이를 개발하였습니다. 싱크로나이즈된 알을 반만 들어있거나 밥과 페로몬이 모두 들어있는 96 웹 플레이트에 넣고 52시간 동안 키우면 꼬마선충은 다우어 상태로 레스트되거나 커다란 성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에 형광 비드를 20분간 처리해준 후 바이오솔트를 이용하여 벌레의 크기와 형광을 측정하였습니다. 바이오솔트는 96 웹 플레이트에 각각의 웰에 들어있는 벌레들을 한 마리씩 플로셀에 통과시켜 벌레의 길이와 형광의 세기를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측정한
측정된 결과에 저는 expectation maximization이라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동으로 다워와 비다워 개체들을 구분해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샘플에 들어있는 다워와 비다워의 비율을 통해 다워 발생을 정량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그래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페로몬을 처리하였을 경우 다워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분석 방법을 마련한 후에 저는 157가지 야생 스트레인의 페로몬 반응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야생 꼬마 선충들 사이에서 같은 농도의 페로몬 조건에 대한 폭넓은 반응성의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페로몬 반응의 자연 변이와 그 유전적 기반을 분석하기 위해서 저는 흔히 줄여서 GWAS라고 불리는 Genome Wide Association Mapping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맨하탄 플롯에서 각각의 점은 특정 유전 변이와 페로몬 반응 변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빨간색으로 표시된 점은 페로몬 반응과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지닌 유전 변이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GWAS를 통해 총 4개의 지노믹 로사이가 시그니피컨트하게 페로몬 반응성과 어소시에이션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로사이 중에서 페로몬 반응성의 변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X 염색체 위에 있는 로커스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X 염색체에 매핑된 지역은 이전에 예쁜 꼬마 선충의 길들임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제 연구의 핵심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1951년 영국 브리스톨에서 예쁜 꼬마 선충이 채집되었습니다. 이 꼬마 선충은 1957년에서 1960년 사이 언제쯤인가 N2와 LSJ2라는 두 개의 가지로 갈라지며 서로 다른 연구실에서 유지되었습니다. 둘 중에서 N2 스트레인은 한 천배지 위에서 배양되었고 LSJ2 스트레인은 개체 밀도가 높은 액체 배양을 통해 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67년에 꼬마 선충을 동결 보존할 수 있는 기법이 개발되면서 N2 스트레인은 당시 상태로 얼려지게 되었고 LSJ2 스트레인은 이후로도 계속해서 액체 배양되다가 2009년에 이르러서야 얼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N2 가지로부터 LSJ2 가지처럼 수년 동안 액체 배양을 한 CC1 스트레인이 독립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N2는 고농도의 페로몬에 잘 반응하여 다워로 발생하는 반면 높은 개체 밀도의 액체 배양 조건에서 길러진 LSJ2와 CC1은 둘 다 페로몬에 대한 반응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액체 배양 속에서 축적된 페로몬이 다워 발생을 유도하고 번식은 억제하기 때문에 페로몬에 무감각해져 같은 조건에서도 잘 증식하는 돌연 변이들이 선택되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됩니다. 2011년에 발표된 논문에서 페로몬 반응성이 사라진 LSJ2 스트레인에서 원인이 되는 돌연 변이가 위치한 X 염색체 부분을 발견해냈고 이곳에서 SRG36과 SRG37이라는 두 유전자에 걸쳐있는 커다란 딜리션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LSJ2와 독립적으로 액체 배양된 CC1에서도 비슷한 종류의 돌연 변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두 유전자가 액체 배양 과정에서 진행된 셀렉션의 일반적인 타겟일 가능성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이 두 유전자는 다름 아니라 에스크로사이드 5 페로몬을 직접 탐지하는 페로몬 수용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두 유전자 모두 다워 발생을 조절하는 같은 신경세포에서 발현하며 다른 페로몬 분자가 아니라 에스크로사이드 5에만 스페시픽하게 반응하는 수용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페로몬 수용체는 다워 발생 조절 패스웨이에서 가장 업스트림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연구 결과는 액체 배양 조건에서 길들여진 꼬마 선충들이 반복적으로 페로몬 수용체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적인 배양 과정에서 왜 이런 반복 진화가 벌어진 것일까요? 반복 진화를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한 가지로 해로운 단면 발현 효과의 최소화가 있습니다. 유전 변이는 적응도를 높이는 효과와 낮추는 효과를 둘 다 일으킬 수 있는데
진화는 적응도는 높이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러한 최적화된 유전 변이가 반복해서 선택된다는 설명입니다. 페로몬 수용체 하위에 있는 신호 전달 유전자들의 경우에는 다워 조절 외에도 스트레스 반응이나 생식과 같은 다양한 생명 현상에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 중 어디인가에 돌연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해로운 효과 또한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면 발현 효과를 일으키는 유전 변이를 걸러내는 진화적 거름망이 상대적으로 다면 발현 효과가 적은 SRG36과 SRG37 유전자의 돌연 변이만 통과시켰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 연구 결과로 돌아오면 야생 꼬마 선충을 대상으로 한 매핑의 결과는 SRG36, 37 로커스가 페로몬 반응의 자연적인 변이에도 관여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결과로부터 실험실에서 진행된 길들임 과정과 흡사한 평행진화, 즉 패러럴 리볼루션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야생 꼬마 선충들의 지놈 시퀀스를 분석하여 SRG36과 SRG37에 존재하는 자연 변이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험실에서 길들여진 스트레인처럼 두 유전자 모두를 지우는 돌연 변이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SRG36과 SRG37 각각에 발생한 딜리션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SRG36의 딜리션이 생긴 야생 스트레인 하나를 발견하였고 이 스트레인이 페로몬 감수성을 잃어버렸음을 관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SRG37 유전자에 발생한 94 베이스 페어 딜리션을 발견하였습니다. 하나의 야생 스트레인에서 발견된 SRG36의 딜리션과는 달리 이 돌연 변이는 다수의 야생 스트레인에서 발견되었으며 보시는 것처럼 이 딜리션을 지닌 빨간색 스트레인들이 평균적으로 페로몬에 대한 반응성이 상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SRG37 유전자에 발생한 딜리션이 실제로 페로몬 반응성 감소의 원인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크리스퍼를 이용한 돌연 변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파란색 스트레인은 SRG37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없는 스트레인, 빨간색 스트레인은 SRG37의 돌연 변이가 있는 스트레인입니다. 우선 저는 이 두 야생 스트레인에서 SRG37을 크리스퍼를 통해서 완전히 제거해준 후 페로몬 반응성의 변화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추럴 딜리션이 없는 파란색 스트레인에서는 페로몬 반응성이 감소하였고 이미 유전자의 자연 변이를 지니고 있던 빨간색 스트레인에서는 페로몬 반응성의 변화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빨간색 스트레인이 지니고 있던 내추럴 딜리션이 이미 페로몬 수용체의 기능을 망가뜨렸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같은 기능을 하는 SRG36이 두 와일드 스트레인에서 모두 완전히 보존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크리스퍼를 통해 SRG36 유전자를 제거해 주었을 때 이번에는 두 스트레인 모두에서 페로몬 반응성이 현저하게 감소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두 스트레인이 모두 온전한 SRG36의 기능을 보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파란색 스트레인에 대한 실험에서 SRG36을 제거했을 때 SRG37을 제거한 것보다 페로몬 감소의 폭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SRG36이 페로몬 반응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SRG36과 SRG37의 이러한 차이가 미치는 진화적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두 유전자가 위치한 지노믹 리전에 대한 집단 유전학적인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타즈마스-D 분석은 특정 지노믹 리전에서 발견되는 변이의 숫자와 빈도를 통해 진화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분석에서 페로몬 반응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SRG36에서 유전자의 기능을 보존하는 정제 선택에 강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SRG37에서는 그 흔적이 사라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로 SRG36 유전자의 딜리션은 단 한 야생 스트레인에서만 발견되었지만 SRG37 유전자의 딜리션은 무려 46 야생 스트레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두 유전자의 양적인 기능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자연 선택의 압력이 가해졌으며
더 약한 선택압을 받아온 SRG37에서 돌연 변이가 발생하고 퍼지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페로몬 수용체 SRG37에 발생한 내추럴 딜리션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변이를 지닌 야생 스트레인이 발견된 지역을 확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변이를 지닌 야생 스트레인들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생 스트레인들이 정확히 동일한 위치에 정확히 같은 크기의 94 베이스 페어 딜리션을 그것도 독립적으로 각각 획득하였을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저는 이 변이가 예쁜 꼬마 선충의 이주와 유전자 흐름, 진 플로우를 통해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페로몬 수용체의 변이가 어떻게 전 세계로 퍼지게 되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저는 전 세계 각지에서 채집된 249 와일드 스트레인들의 유전적 다양성을 조사하였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플랫은 각 스트레인의 지놈 와이드 지노타입을 나타내는 249개의 가로막대가 쌓인 플랫으로 야생 스트레인들이 어디에 어떤 하플로타입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서로 다른 스트레인에서 같은 색깔의 가로막대를 지녔다는 것은 근래에 같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염색체를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하플로타입 플랫에서 진한 적색을 제외한 다른 모든 색깔을 회색으로 처리하게 되면 대다수의 스트레인들이 진한 적색의 염색체를 일부 공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1번, 4번, 5번 염색체와 X 염색체에서 두드러지게 염색체의 공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내 특정 유전자형이 전체 개체군을 휩쓰는 선택적 수입, 셀렉티브 수입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이며 이러한 수입은 최근 수세기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저는 여러 염색체 중에서도 SRG37 유전자가 위치한 X 염색체의 선택적 수입에 주목하였습니다. X 염색체에서 수입의 특징은 SRG37로부터 멀리 떨어진 염색체 왼쪽에서 가장 강하게 관찰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저는 SRG37 유전자의 내추럴 딜리션을 지닌 모든 스트레인들이 수입과 연관된 하플로타입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첫째, 실제로 SRG37의 딜리션을 지닌 야생 스트레인들이 딜리션을 독립적으로 획득한 것이 아니라 딜리션이 생긴 단일한 집단이 전 세계로 퍼진 것임을 보여주며 둘째, 이 딜리션이 전 세계로 휩쓴 선택적 수입 과정에서 유전적 히치하이킹을 통해 퍼지게 되었음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구 결과를 소개드리기 전에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잠깐 요약하고자 합니다. 표준 스트레인인 N2를 포함한 202 종류의 야생 스트레인들은 페로몬에 반응하는 정상적인 두 유전자 SRG36과 SRG37을 지니고 있으며 높은 페로몬 반응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 저는 전 세계에서 샘플된 46 야생 스트레인들이 SRG37의 돌연 변이를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페로몬 반응성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이전 연구에서는 연구실에서 길들여진 꼬마 선충들이 두 유전자와 페로몬에 대한 반응성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렇게 실험실에서 길들여진 꼬마 선충의 경우에는 어떤 조건이 페로몬 수용체 소실과 연관되어 있는지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같은 유전자에 발생한 자연 변이에는 어떤 생태 진화적 맥락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변이를 지닌 야생 스트레인들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저는 지금 보여드리는 유럽의 여러 지역과 전 세계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 SRG37 내추럴 딜리션을 지닌 꼬마 선충과 그렇지 않은 꼬마 선충이 동시에 발견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는 와일드 타입 SRG37과 딜리션이 생긴 SRG37 유전자를 지닌 야생 스트레인들이 각 서식처에서 경쟁하고 있을 가능성을 함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 컴페티션의 생태적인 맥락을 이해하고자 저는 야생 스트레인의 유전자형과 각 유전자형이 발견된 서식처의 특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저는 페로몬 수용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쥐며느리 같은 다른 동물 개체나 퇴비에서 발견된 야생 스트레인들보다 썩은 과일에서 채집된 야생 스트레인들에서 훨씬 더 빈번하게 발견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퇴비나 동물에서는 거의 다워 상태로 예쁜 꼬마선충이 채집되고 썩은 과일에서는 종종 왕성히 번식하는 꼬마선충의 개체군이 발견되는 것과 일관된 발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G37 유전자의 지노타입과 이콜로지컬 니시의 이러한 상관관계는 페로몬 수용체 유전자의 진화가 분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선택 조건에 있어서도 길들임의 진화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으며 따라서 인공 선택과 자연 선택으로 인한 평행 진화의 사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의 아버지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이미 이러한 길들임과 자연 선택 과정의 유사성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 다윈은 애완 비둘기와 갈라파고스 핀치의 다양성에서 관찰되는 유사성을 간파하였습니다. 제 연구 결과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길들임과 자연 선택 사이에서 관찰되는 평행 진화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할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액체 배양 조건에서 먹이는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높은 개체 밀도가 유지된 결과 길들여진 꼬마선충은 SRG36과 SRG37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거친 야생 서식처에서 꼬마선충은 반복적인 재앙을 겪게 됩니다. 비근이 찾아오면 꼬마선충은 다워로서 생존하여 히치하이킹을 통해 새로운 서식처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스트레인들에서는 다워 발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SRG36 페로몬 수용체가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변동하는 환경과 붐 앤 버스 파퓰레이션 다이나믹스에 따라서 SRG37 유전자의 돌연 변이는 이롭거나 해로울 수 있는 컨텍스트 디펜던트 위트니스 이펙트를 보이게 됩니다. 예컨대 실험실 조건처럼 먹이가 풍부한 붐 시기에는 페로몬에 덜 민감한 SRG37 딜리션 스트레인들이 다워가 되기보다는 생식을 선택하여 더 잘 증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러한 붐 시기에는 붐 시기가 관찰되는 썩은 과일 같은 서식처에서는 SRG37 돌연 변이들을 지닌 야생 스트레인들이 많이 발견되게 됩니다. 반면 폭발적인 개체군 성장 이후 기근이 닥쳐 버스트 시기에 진입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우어들의 생존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페로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우어로 많이 발생한 야생 스트레인들이 더 오래 살아남고 다른 동물에 히치하이킹하여 새로운 서식처에도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페로몬에 민감한 야생 스트레인들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하자면 페로몬 수용체 유전자에 발생한 자연 변이는 꼬마선충이 야생 서식처에서 살아가고 적응하는 데 핵심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꼬마선충의 제한된 이동성을 생각해 볼 때 최근에 발생한 SRG37 돌연 변이가 단시간에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은 농업과 농산물의 무역과 같은 인간의 활동이 돌연 변이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전 세계로 변이를 퍼뜨리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노스웨스턴대 에릭 앤더슨 교수의 연구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앤더슨 교수와 동료 연구자들 그리고 연구에 도움을 주신 다른 공동 연구자들과 저의 펀딩 소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통해주신 참석자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